내년 1, 2월 달에 대출이 조금 풀리죠. 11월, 12월이요. 되게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제 2025년도랑 2026년도를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장이 안 좋잖아요. 보시면은 서울 아파트 최고가 거래 비중이 5개월 만에 하락을 했다. 대출 규제 속의 관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거래 비중이 하락을 했고 실제로 그 한국 부동산의 실거래가 증가율을 보면요. 거기도 조금 하락으로 약간의 전환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 속의 관망세라고 했습니다. 이게 왜 관망세가 일어날까?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이거 맞거든요. 비중이 좀 줄어든 거 맞고요. 대출 규제 때문에 심리와 실질적인 물리적인 것들이 위축이 된 것들은 분명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라고 생각합니다. 대출 규제가 대출의 유동성을 막았다고, 그리고 그 규제로 가격과 거래를 누른다고 통화량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통화량이 하늘이고 저는 규제가 손바닥이라 생각합니다. 가격은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시야와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규제가 가격을 가리고 누른다고 해서 통화량이 없어지나요? 안 그렇거든요. 대출로 가격을 누른다고 가격이 안정되나요? 보이지 않는 점선들이 대기 수요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집값의 화폐적 현상인데 이거를 억지로 누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망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양상은 어떠냐면요. 좀 이렇습니다. 매도자는 상승 거래가 일어나는 광경들을 좀 봤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똘똘한 한 채가 많은 강남 같은 데는요. 아직까지도 상승 거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그리고 고가 주택들은 아직까지 굉장히 상승 거래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아직 있으니까 호가를 내릴 생각은 없고 내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매수자 입장은요. 거래량이 떨어지고 분위기가 안 좋다고 하니 더 떨어지면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로 교집합과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 접점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호가를 내릴 생각을 안 하잖아요. 매도자는요. 매수자는 호가가 떨어질 거를 기다리는 부분들을 지금 있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 공통점은 매도자, 매수자는 둘 다 대출을 활용해서 매도자는 새로운 매수자가 되어서 대출을 해야 되고 매수자도 대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통점은 대출은 어렵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뭐 처음 집을 사는 사람은 전세를 하자니 전세 대출도 어렵고 그러니까는 이도저도 못하고 있어서 그냥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매도자도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데 대출이 잘 안 되니까 관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점은요. 대출이 심리를 많이 위축시킨 게 맞습니다. 거래를 어렵게 한 게 한몫을 한 게 대출이 이제 공통적인 상황이겠죠. 그런데 올해까지 대출의 상황들은 여전히 좋아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출이 어렵다고 우리가 활용하지 못한다고 관망만 하면 되느냐?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기적인 방법입니다. 11월, 12월이요. 되게 좋은 기회입니다. 자산은 공포와 등락이 있지만요. 이 등락을 활용하는 시기가 시장이 둔화된 시기입니다. 11월, 12월, 10월, 11월, 12월. 지금 이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런 시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대출이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대출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물건을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 낀 물건. 대출을 활용하지 않고 물건을 접근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하지 않고 전세 낀 물건은요. 주인이 안 들어가잖아요. 쌉니다. 많이는 없어요. 요즘. 이미 이제 급매로 다주택자들이 조금 던져버린 경우가 많아서 지금 시장도 실거래장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는 없어요. 그런데 전세 낀 물건 중에 대출을 활용하지 않고 갭 투자 형식으로 한다고 하면요. 물건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갭 투자되는 물건들은요. 실질적으로 실거래로 들어가려는 물건보다 조금 가격이 쌉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강남에나 이런 데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냐. 거기에 들어가는 건 또 다른 전략이고요. 제가 말하는 범위는 중저가 아파트 중에서 아직까지 가격들이 움직이지 않은 지역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기권이라든지 인천의 일부 지역들. 이런 데서는 지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서울이 똘똘한 채인데 서울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요. 서울로 들어가면 안전하죠. 그런데 우리가 첫 술에 배부를 수 있습니까? 히말라야 산맥을 첫 발에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발을 디뎌야 되잖아요. 딛지 않았다면요. 안전한 경기권에서 경기권도 모든 31개 지자체가 다 좋은 게 아니라 일부 지역들 제가 뭐 종종 이제 지역들을 언급을 하는데 경기 남부권이나 구리나 뭐 북부 쪽은 구리나 아니면은 저기 고양 쪽의 일부 물건들이나 일산 쪽, 뭐 이제 김포 쪽, 뭐 서부 쪽은 광명 쪽, 뭐 하남, 뭐 일부 지역들에 굉장히 좋은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내년에 이제 대출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하면은 이제 올해가 기회인 이유가 시기적으로 올해가 싸다고 했죠. 그리고 올해 대출이 안 되니까 대출을 활용한 사람은 대출을 계약을 걸고 그 다음에 내년 1, 2월 달에 대출이 조금 풀리죠. 왜냐하면 영업 개시를 합니다. 대출 시장에서. 그러면 금리가 조금은 가상금리가 낮아질 겁니다.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내년 초 정도에 잔금을 치르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았는데 레버리지를 조금 더 활용을 해서 이자를 방어하는 방법들은 또 어떤 게 있냐면요. 대출을 받고 월세로 세팅을 하는 겁니다. 우선은 월세로 세팅을 하면은 월세가 나오기 때문에 이자를 감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지금 시기적으로 첫 번째는 괜찮다. 아까 제가 공포스러울 때 등락을 이용하라고 했잖아요. 이 공포스러움이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 등락을 이용을 하시고 두 번째는 대출을 못 받는다면은 전세 끼 물건을 이용하시고 이자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면은 자기 현금과 이제 대출을 활용해서 대출한 거 월세는 맞출 수 있거든요. 월세를 맞춰서 이자를 감면하는 방향들을 가져가시고 이런 식으로 좀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대출이 한계가 있느냐? 지금껏 대출을 쪼아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풍선 효과들로 계속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히려 서민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1금융권 막으면은 2금융권으로 풍선 효과 일어나고 카드론을 쓰고 그리고 카드론도 안 되면은 뭐 이제는 뭐 P2P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일어났거든요. 실질적으로 한번 보면요. 2024년 10월 달이죠. 저번 달이죠. 은행 괜히 2금융권에 풍선 효과 조짐이 보인다고 했어요. 9월 달에는 카드론 이제 확산이 있었고요. 10월 달에는 풍선 효과. 9월 달에 이제 대출 규제를 했죠. DSR도 했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이제 뭐 이제 갭 투자 못하게 이제 조건부 전세도 이제 막으려는 조짐들이 보였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풍선 조짐이 보였는데 11월 초에 보면은 이제 10월 가계도출이 결과가 나왔겠죠. 풍선 효과가 2금융권 일어났다. 그러면서 2금융권과 신용대출이 엄청나게 올라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되냐. 주담대가 막혀서 이제는 연 10%의 P2P 문을 두드린다. 담보를 가지고 이제 뭐 사채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이 P2P 형식으로 있는 대출들이 금리가 이제 다 10% 이상입니다. 10%에서 15%, 많게는 19%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불편함과 경제 상황이나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급하면 이걸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대출을 막아서 대기 수요는 있는데 우리는 집을 사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P2P를 이용을 한다니까요. 실질적으로 제가 협업하는 데서 제가 저번에 오영일 센터장님도 한번 모셨잖아요. 주택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일으키는 GPL이라는 게 있죠. 그것도 이런 거랑 조금 비슷한 맥락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 상황들을 물어보니까 예전보다 대출에 대한 신청,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관심, 그리고 빌리는 어떤 수요들이 훨씬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1금융권을 막으니까는 어디로 옵니까? 안 좋은
상품성에 안 좋은 10% 이상의 금리로 옮겨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옮겨갔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대출 규제를 했습니다. 예전에 2017년도 문재인 정부 때 한번 볼게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을 하고 6억 이하의 아파트도 LTV와 DTI 40%를 적용. LTV는 담보대출에 대한 비율을 말하는 거죠. 10억짜리 집이 LTV가 40%면은 4억까지밖에 안 되고 DTI는 소득을 첨가한 거죠. 그럼 4억에서 한 3억 5천, 3억 6천으로 대출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출 규제를 했습니다. 2017년에 왜 했냐? 이때 2017년도에 10월 달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냈고요. 8월 달에 파리 대책을 냈어요. 2017년도. 근데 분명한 건요. 8월 달에 가격이 둔화됐습니다. 8월, 9월, 10월 가격이 둔화되는데요. 2달 못 갔습니다. 2달 못 가고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10월 11월부터는요. 연말부터는 가격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규제를 했죠. 2017년.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기 수요들이 이제 불안해가지고 집을 파는 사람도 있지만요. 집을 사는 사람도 늘어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월 4조 늘던 은행 주택대출이 3조대로 뚝 떨어졌는데 신용대출 창구만 북적. 이때도 풍선 효과가 일어난 거예요. 규제를 하니까 집값은 오르고 풍선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볼까요? 2018년도도 대출 부동산 규제, 주택담보잡고 개인 신용이 늘렸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201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신 DTI라는 걸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를 했죠. 그래서 대출 규제를 강하게 하니까는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개인 신용으로 풍선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2018년도는 가격이 어떻게 됐냐? 이때는 꽤 많이 잡았습니다. 한 10개월 정도 가격을 잡았습니다. 근데 요때는 이제 규제가 이제 지금 신 DTI라든지 신 DTI 도입이 되고 일부의 어떤 대출 규제가 있는데 9.13 대책이 일어나기 전이잖아요. 근데 이때 못 잡고 9.13 대책 때 한 10개월, 11개월이 조금은 잡히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대기 수요라는 게 있잖아요. 대기 수요가 2019년도에 폭발을 합니다. 이렇게 규제로 막아놨는데 풍선 효과는 일어나서 불편함은 생기고 규제로 인해서 가격들은 올라가는 현상들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2018년도는 이랬고요. 2019년도를 보면은 2019년도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 분양 9억 이상 넘어가는 아파트 대출 규제, 그다음 15억 대출 규제. 그래서 15억 이상이면은 주담대를 금지해서 요게 또 어떻게 됐냐? 풍선 효과가 일어났잖아요. 2019년도도 풍선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예, 그러면서 2020년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하죠. 못 잡았어요. 잠시 멈추고 대기 수요만 늘어났을 뿐이에요. 그리고 20년을 볼게요. 2020년도 주요은행에서 6월에 신용대출 3조 급증,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풍선 효과가 일어났다. 왜냐면은 이때는 6.17 대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9억 이상의 주택 보유자에게 전세 대출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9억 이상의 전세 대출뿐만 아니라 LTV에 대한 부분들, DTI에 대한 부분들도 좀 대출 규제들이 조금 강하게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2주택 이상의 보유주택의 신규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대가 신규주택을 구입하면은 주담대를 아예 안 나오게 했어요. 다주택자를 막아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는 주담대 규제 풍선 효과 어디로 몰려?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을 몰린 겁니다. 이렇게 풍선 효과가 일어났는데 집값을 잡았나요? 2020년도 못 잡았습니다. 2021년까지 이제 늘어납니다. 그리고 2021년도도 풍선 효과가 일어났죠. 가계대출 증가세는 꺾였다. 왜 꺾였냐? 규제를 했으니까. 규제를 했고 2021년도에는 DSR을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의 구역 초과 주택만 적용했던 DSR을요. 전 규제지역의 6억 초과의 주택에 대해서 싹 다 규제를 해버렸습니다. 이때 규제지역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2021년도에
이때 규제 지역이 전국의 기초지자체가 226개였는데 151개가 규제 지역이었습니다. 다 막은 거예요, 싹 다. 그러니까 풍선 효과가 또 일어났는데 집값을 잡았나요? 못 잡았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2022년도는 집값을 잡지 않았냐? 2022년 급락이 일어났죠. 2022년도도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은행별 대출 규제 풍선 효과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저축은행하고 대부업이 두드려져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서민들이나 사람들을 좀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에요. 이거를 이용하면 또 기회가 되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금융을 모르면요. 정말 급하면요. 지금 물불 안 가리고 대출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불편함을 주게 되는 상황들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러면 2022년도 이때 가격이 엄청 빠졌다. 예, 거래 종말장이 일어났죠. 거래가 1000건도 아니라서 500몇 건 일어났었습니다. 서울에. 원래 5000몇 건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때 그러면 2022년도는 잡지 않았냐. 잡지 않. 이때는요. 이 금리 대출 규제가 잡은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잡은 거죠. 자이언트 스텝이 4번이나 일어났고 엄청나게 금리가 급등을 했잖아요. 요거 때문에 금융 충격이 온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잡았는데 이제 2022년도 12월 달에 이제 15억 대출 규제를 완화를 하죠. 그리고 2023년도에 특례 보금자리론 출시를 하죠. 유동성을 올렸죠. 2024년도 신생아 대출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완화 조치들을 조금 취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유동성이 풀리면서 사람들이 대기 수요들이 터져 나온 겁니다. 터져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번에 2024년도에 대기 수요가 터져 나왔을 때 회복장 때 어떻게 됐습니까? 고가 주택이 신고가를 막 접근해가지고 그쪽으로 빨려드는 효과들이 일어났죠. 다 회복했습니다. 근데 지방은 둔화가 되고 그리고 중저가의 아파트들은 아직까지 머물러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머물러 있는 것들이 움직일 시기에 지금같이 DSR 2단계를 하고 그 다음에 갭 투자를 방지하게 하고 대출을 못하게 하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니까 거래 심리가 위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2025년도랑 2026년도를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2025년도에는 은행의 영업들이 재개가 됩니다. 지금 실적을 다 쌓은 데는 굳이 영업을 할 필요 없이 금리를 조금 뭐 정책 기조와 맞춰서 지금 올리고 완급 조절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대차 금리가 제일 높잖아요. 저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러면은 2025년도가 되면은 영업을 재개하면요. 은행사끼리 이제 경쟁을 하고 이제 대출의 정책 기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금리가 이번 연도에 이제 11월 28일 조금 있으면은 한은에서 이제 금리를 조정을 하죠. 금융위원회 소집해가지고 그럴 때는 아마 동결이 될 거예요. 근데 내년에는 이제 전망은 틀릴 수는 있지만은 아마 한 2차례 정도 인하의 신호들이 올 겁니다. 그러면 기준금리는 내려가고 가상금리는 조금 내려가는 상황이 되니까 시장 상황에서 이제 금리에 대한 심리가 조금은 위축이 되고 실질적으로 조금 체감할 수 있는 게 초반에는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완급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정부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2025년 7월 달에 DSR 3단계 이걸 어떻게 움직일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초에 만약에 거래량들이 스물스물 올라온다고 하면은 아마 요걸로 완급 조절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2025년도에 또 DSR로 완급 조절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뭐라고 했죠? 손바닥으로 눈 가리기라고 했습니다. 화폐적 현상과 유동성을 이거를 걷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여러 가지 드린 이유가 대출이 막혀서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로 인해서 부작용이 풍선 효과가 일어났고 그 풍선 효과가 1금융권에서 못 빌리고 2금융권 아니면은 신용대출 아니면 P2P 이런 식으로 이제 건너가니까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마냥 넋놓고 있지 말고 이런 시기에 대출을 활용하지 않는 방법 아까 말했죠. 전세를 이용하는 방법 경기도 중급지 뭐 인천의 뭐 중급지 정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는 지금 계약금을 내고 내년 초에 잔금을 치르는 방법 실질적으로 제가 컨설팅에서 그렇게 이제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렇게 이제 전략을 세서 시장의 어려움을 내가 활용해서 그 자산의 왕관을 좀 쓰시는 분들이 조금은
그 시작점에 있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게 자산이라는 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요. 자산이 불어나는 개념들을 조금 알아야 되거든요. 생산적 가치와 소비적 가치, 이 두 개의 특징들을 알고 제가 행동을 해야지, 우리가 행동을 해야지 자산을 잃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성이 있는 자산은요, 가격이 내려갈 때 다들 이제 대중들이요, 무서워서 함부로 달려들지 않습니다. 관망을 하죠. 관망. 그래서 이 자산의 생산은요, 공포가 반드시 있어요. 이거를 극복하는 거죠. 그리고 등락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그 공포 때문에 뭔가 가격들이 내려갈 때 무서워서 함부로 못 달려듭니다. 공포가 있고 등락 중에서 내려감이 있을 때는 무서워서 못 달려듭니다. 그래서 관망이라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반면에 생산성 있는 자산 말고 거꾸로 소비적인 물건은요, 가격이 내려갈 때 광분하면서 대중들이 달려듭니다. 그래서 오픈런이라는 걸 하죠. 그래서 이런 그 소비적인 물건에 대해서는요, 소비적인 욕구가 공포보다는 오감을 충족시켜주는 자극이 있잖아요. 자극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이 됩니다. 비교가 되죠. 자산은 공포와 등락이 있어요. 그리고 소비적 욕구는요, 공포보다는 오감을 충족하는 자극과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이 되는 게 있어요. 두 개가 완전히 반대가 되죠. 그래서 생산성 있는 자산은요, 이 공포를 극복하는 체력을 조금 키우면 자산이 늘어날 수 있는 체력들이 쌓이면서 자산이 커질 수 있고요. 감가상각이 있는 소비는요, 즐거움과 자극은 있지만요, 계속 그것만 따라가면요, 생산할 수 있는 돈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산의 기초를 마련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딱 이거예요. 돈은 벌고 싶은데 놀고 싶다. 모순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돈을 벌고 놀아야 되는데 놀면서 돈을 벌고 싶은 부분들은요, 돈에 대해서, 자산에 대해서 기만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순이거든요. 처음에는 참고 뭔가 공포를 극복하고 자산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고 하는 공과 노력과 시간과 땀을 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없이 이제 소비적 욕구에 오감을 자극하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이 되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면요, 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자산을 불리려면요, 고통을 이겨내는 체력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맨날 힘들다 하는데 환경의 힘듦보다 내가 고통을 감내하는 체력을 키워야지, 이걸 키우지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락에 내 감정을 패배하게 만들면 안 되고요, 시장의 어려움에 내 감정에 부정적으로 소모하면 안 됩니다. 고통은 현실에서 일상적으로 마주할 수는 있거든요, 이런 어려움들은. 그런데 이런 힘듦과 고통은요, 두 가지 태도로 나타난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받아들이거나, 두 번째는 피하거나. 근데 저는 받아들일 때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체력을 키우는 게 그냥 한 번에 키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주식으로 예를 들면요, 제가 예전에 주식을 처음 투자를 했을 때 한국 주식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몇 주 샀는데 5만 원, 10만 원이 떨어지니까 손이 떨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방금 이 돈이 그냥 공중에 사라진 느낌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1,000만 원, 2,000만 원이 떨어져도 이거를 버틸 만한 체력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억 단위가 왔다 갔다 할 때 이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건요, 계속 체력을 쌓아왔던 거예요. 주식으로 따지면은 처음에는 5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이겨내고 계속 투자를 하다 보니까는 20만 원, 30만 원을 이겨내고 100만 원, 200만 원을 이겨내고 그다음에 500만 원, 1000만 원을 이겨내니까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이 이제는 무서움보다는 그걸 활용해야 되는 기회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막 어려움이나 지금 시장이 힘들잖아요. 그 힘듦에 대해서 고통의 체력을 키우는 어떤 상황을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그러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맨날 힘들다 하지 마시고요, 환경의 힘듦을 탓하기보다는요, 내가 고통을 감내하는 체력을
키우는 부분들이 자산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길게 마인드적인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언론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힘들 때마다 꼭 얘기를 해드립니다. 왜냐면은 저는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 좀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종종 말씀드렸지만요, 다주택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었지만은 진짜 공포스러울 때 집을 샀습니다. 2017년 파리 대책 때 무서웠죠. 바로 부동산 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등기 쳤거든요. 그다음 또 1년 뒤에 이제 2017년 파리 대책이고 2018년 9.13 대책, 그 이후에 2달 뒤에 등기 쳤습니다. 사람들이 꺼려할 때 등기를 쳤거든요. 지나고 나니까 그게 이제 기회였다는 거죠. 그때 제가 산 다음에 가격이 떨어지더라고요. 집값이. 떨어졌는데 떨어지는 시기가 한 1년 지나니까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그게 화폐적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공포의 현상에 매몰되는 것보다요, 화폐적 현상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인지를 하고 시장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